누구나 한 번쯤 오래 살려면 병원비 걱정 없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12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일까요? 70대 중반이 넘도록 진료 현장을 누비는 한 의사분께서는 굳이 요양원이나 병원 신세를 지지 않으려면 매일 2세 부위만 깨끗이 씻어도 일단 절반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사분의 조언을 들어보면 거창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수십 년간 노인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특정 부위가 소홀히 관리되다가 염증이나 병으로 이어져 병원비가 커지는 경우를 수없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군데를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꼽은 곳은 배꼽입니다. 배꼽이야말로 별것 없을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가지만 안으로 파인 구조라 땀과 보풀이 쌓여서 냄새가 나거나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세계 1위 병원으로 매년 꼽히는 미국 메이어 클리닉에서도 배꼽은 신체 중 가장 까먹기 쉬운 청결지대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배꼽 관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하실 때 물 온도를 너무 뜨겁지 않게 약 38 정도로 맞추시고 자극이 적은 베이비 비누나 무향 비누를 사용해 거품을 낸 다음 배꼽 주변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손가락이 잘 닿지 않는다면 면봉이나 부드러운 천을 살짝 적셔 안쪽을 살살 닦으셔도 좋습니다. 세정 후에는 물로 깨끗이 헹구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말려주셔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라기 쉬우므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귀 뒤입니다. 머리를 감으면서도 귀 뒤는 의외로 손이 잘 안 가서 피지와 땀이 쌓일 때가 많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까맣다 또는 냄새가 난다고 지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 뒤를 씻는 방법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머리를 감으실 때 샴푸 거품을 귀 뒤에 살짝 묻히고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지른 뒤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수건으로 귀 뒤를 톡톡 두드려 가볍게 말리시면 냄새가 거의 사라집니다. 귀 뒤 피부는 얇고 민감하므로 극듯이 닦기보다는 살살 마사지하듯 관리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입안, 특히 혀와 잇몸입니다. 치아만 열심히 닦다 보면 혀에 설태가 쌓이거나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양치하실 때 혀를 부드러운 칫솔이나 전용 혀 클리너로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 살살 문질러 주시면 입냄새가 크게 줄고 입안 염증도 예방하기 쉬워집니다. 잇몸은 치아와 맞닿는 경계 부분을 빼놓지 않고 닦아 주셔야 하고 특히 틀니를 사용하신다면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전용 세정제로 헹구고 말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취가 줄어들고 잇몸에 무리가 덜 갑니다. 이처럼 굳이 큰 돈을 들여서 특별한 보약을 사거나 복잡한 방법을 시도하지 않아도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말년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50대부터 80대까지 절대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한 습관 7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학적 원리를 통해 배우는 피로해소법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장수 습관입니다. 여러분에게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잠들지 못하는 밤에는 무리해서 자려고 하지 않는다.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자는 생활을 해도 평소와 달리 잠들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빨리 안 자면 8시간 동안 못 자는데 하고 초조하게 굴지 말자. 초조해지면 흥분해서 더더욱 잠들지 못한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15분 이상 잠이 안 온다면 일단 이불 밖으로 나와서 거실로 이동하자. 조명을 어둡게 한 상태에서 잠시 느긋하게 쉬었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 차례 반복하는 동안 수면 압력이 높아져 어느새 잠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온다면 초조해하지 말고 하룻밤 정도 못 자도 괜찮아.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피로 해소,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해서도 수면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하룻밤 제대로 못 잔 일로 너무 심각해지진 말자. 며칠 내내 잠들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로 봐야 하지만 하룻밤 정도라면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피로의 원인은 빈혈 때문이다. 살이 너무 쪘거나 빠진 것도 아닌데 아무리 애써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 배경에는 빈혈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빈혈이란 혈액 중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의 양이 떨어진 상태다.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 존재하며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이다.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의 양이 줄어들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피로가 발생한다. 빈혈은 대부분 철이 결핍되어 일어난다. 운동선수에게도 많이 나타난다.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에는 철이 결합되어 있다. 철이 부족하면 적혈구도 헤모글로빈도 부족해진다. 철결핍성 빈혈 증상으로는 왠지 피곤하다는 피로감 외에도 숨이 차거나 심장 두근거림, 두통, 권태감 등이 있다. 증상이 심해지면 눈꺼풀 뒷부분이 하얘지거나 손톱이 뒤로 젖혀지는 스푼형 손톱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식품에 함유된 철에는 동물성 햄철과 식물성 비햄철이 있다. 햄철은 붉은 육류, 간, 가다랑어, 참치, 정어리, 모시조개를 통해 섭취할 수 있다. 비햄철은 시금치, 목이버섯, 푸른 등으로 섭취할 수 있다. 햄철과 비햄철을 비교해보면 햄철의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다. 또 편의점에서도 구입 가능한 철 보충 식품으로는 삶은 달걀, 간, 건포도, 나토 등이 있다. 철 외에 철 흡수를 높여주는 비타민C 섭취도 중요하다. 또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의 일종이니 이미 언급한 단백질 부족 현상에도 주의를 기울이자.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에 함유된 인산염은 철의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하니 과하게 먹지 않는 편이 좋다. 자주 피곤해지는 증상이 신경 쓰인다면 1년에 몇 차례 혈액 검사를 실시해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해보자. 심각한 빈혈일 경우 의사의 진료에 따라 철분약을 처방받고 하루라도 빨리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 욕조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자.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고 싶다면 샤워만 하지 말고 욕조에 몸을 담그는 습관을 들이자. 운동선수들도 대체로 매일 같이 욕조에 들어가 목욕을 한다. 샤워 시설밖에 없는 해외 호텔에 머물 때 피로를 풀기 어렵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다. 욕조 목욕을 하면 샤워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세 가지 피로 해소 작용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온열 작용, 정수압 작용, 부력 작용이다. 순서대로 살펴보자. 온열 작용은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생기는 현상이다. 혈관이 열려 혈액 흐름이 촉진되기 때문에 피로 인자와 피로 해소 인자가 신진대사를 하며 세포가 원하는 산소와 에너지원이 골고루 퍼지면서 노폐물 배출도 촉진된다. 근막의 피로도 온열 작용으로 풀 수 있다. 피로 해소에 적절한 욕조 물 온도는 섭씨 38도에서 섭씨 41도로 미지근할 정도다. 몸속까지 따뜻해지도록 오래 몸을 담그면 좋다. 미지근한 물은 몸에 주는 부담도 적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혈관이 더 넓어져 온열 작용이 한층 원활해진다. 섭씨 42도 이상 뜨거운 물은 자극이 너무 강해 혈관을 수축하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니 주의해야 한다. 온열 작용을 더욱 높이고 싶다면 탄산 입욕제를 활용할 만하다. 피부가 탄산가스를 흡수하면 피부 혈관이 확장된다고 알려져 있다. 정수압 작용은 수압으로 인해 생긴다. 이 수압이 비교적 피부와 가까운 곳을 흐르는 정맥과 림프관을 압박하기 때문에 정맥혈과 림프에게 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도 배출된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압이 커지는 관계로 발가락부터 종아리, 허벅지 순으로 수압이 줄어들며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혈과 림프에게 흐름이 원활해진다. 부력작용은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 법칙과 관련이 있다.
물을 가득 채워 넣은 욕조에 몸을 담그면 물이 밖으로 흘러넘친다. 이때 넘쳐흐른 물의 무게와 동일한 정도의 부력을 얻게 된다. 땅 위에서는 항상 중력이 몸에 가해져 중력에 저항하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근육은 계속 움직이며 긴장을 강요받는다. 이때 쓰이는 근육은 하반신과 등에 있는 항중력근이다. 물속에서는 중력의 부담이 줄어들어 항상 자세 유지에 관여하는 항중근력의 긴장이 쉽게 풀린다. 네 번째, 채소나 과일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줄이자.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마법의 식품은 없지만 채소나 과일 섭취량을 늘리면 스트레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C가 큰 역할을 한다. 달리 사람은 체내에서 비타민C를 합성하지 못한다. 비타민C는 식사를 통해 꾸준히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다. 체내에서 비타민C가 대량으로 쓰이는 부위는 부신, 면역세포, 안구 이렇게 세 군데다. 부신은 신장 위에 있는 작은 장기다.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호르몬을 만든다. 부신이 합성하는 호르몬 중 하나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코르티솔이다. 스트레스가 크면 필요한 코르티솔의 양도 늘어난다. 이때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레스테롤이 있어도 코르티솔 합성이 원활하지 못해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없게 되고 피로해서도 더디게 된다. 면역세포는 체외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맞서 병을 막아주는 세포다. 면역세포가 외부의 적과 싸울 때는 대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활성산소는 피로의 원흉이지만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무력하게 만든다.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비타민C가 더욱 필요하다. 안구는 자외선을 포함한 햇빛을 막아낼 보호 장치 없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있는 유일한 장기다. 자외선의 직격탄을 맞으면 역시 활성산소가 발생해 피로해진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의 도움이 필요하다. 장시간 야외에서 운동하는 선수가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는 눈이 부신 햇살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외선으로 생긴 활성산소로 피로가 축적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비타민C는 녹황색 채소나 과일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 비교적 구하기 쉬운 비타민C 공급원을 정리해보았다. 비타민C는 물에 녹기 쉬운 수용성 비타민이니 평소 식사를 통해 꾸준히 섭취하자.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한 식품에는 피망,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적양배추, 키위, 딸기, 감 등이 있다. 다섯 번째, 점심 먹고 짧은 낮잠을 활용하자.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사실 운동선수는 낮잠을 자주 잔다. 격렬한 운동으로 피곤해서 밤에 푹 잤더라도 수면이 부족할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낮잠으로 보충을 한다. 이 짧은 낮잠은 기력 회복 낮잠 파워냅이라고 불린다. 운동선수가 낮잠을 자기에 가장 좋을 때는 오전 운동을 마친 후 점심을 먹고 난 시간대다. 오후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체육관이나 회원제 스포츠클럽 등에 있는 빈 공간을 찾아 스트레칭 매트를 깔고 누워 낮잠을 잔다. 선수들이 더욱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도록 조명을 꺼주는 식으로 배려해주는 곳도 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시간대는 생체 시계 활동으로 졸음이 강하게 찾아온다. 회사원들도 점심 식사 후 회의 중에 졸음을 참느라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졸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생체 시계가 하루에 남은 후반전을 위해 한숨 좀 돌려라고 유도하는 신호로 봐도 좋다. 편안한 마음으로 낮잠을 취해보자. 낮잠을 잘 때는 짧게 자야 한다. 오랫동안 자면 깊은 수면에 빠져들게 되어 눈을 떠도 수면 상태에서 각성이 잘 안 되는 멍한 상태가 된다. 또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들지 못하게 되니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자는 편이 좋다. 운동선수들도 낮잠은 길어야 30분 정도만 잔다. 여섯 번째, 오랫동안 앉아있지 않는다. 몸이 피곤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재택근무나 게임 등을 하느라 앉아있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면 몸은 금세 피곤해진다. 장시간 앉아있는 행위는 운동 부족 증상에 더해 근력과 스태미나마저 빼앗아간다. 밀킹 액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밀킹 액션이란 종아리와 허벅지의 하반신 근육이 움직이며 말초 혈관에 모여있는 혈액과 림프액을 심장으로 밀어올려 순환시키는 작용이다. 심장 아래 부위를 순환하는 정맥혈과 림프액은 중력을 거슬러 심장까지 올라와야만 하는데 이때 밀킹 액션이 필요하다.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말도 이와 관련 있다. 혈액과 림프액의 원활한 체내 순환은 피로 인자와 피로 해소 인자의 균형 조절에도 중요하다.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밀킹 액션이 충분하지 못해 피로 해소가 더뎌진다. 앉아있을 때는 다리로 이어지는 고관절 부위가 꺾인 상태가 되어 혈액과 림프액 순환이 정체되기 때문이다. 재택근무 중에는 주기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걸으며 밀킹 액션을 촉진하자. 고관절을 펴기만 해도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자율훈련법을 실제로 해보자. 자율훈련법에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후 6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부터 순서대로 실천해보자.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하기 전에 졸음이 오거든 그대로 자면 된다. 내가 지도하는 운동선수들도 거의 1단계나 2단계를 실시하는 도중에 졸음이 온다고 했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져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은 밤에 잘 준비를 마치고 시도해보면 좋겠다. 전체 과정을 다 실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에서 2분이다. 길어도 3에서 4분 이내에 끝낸다. 편하고 조용한 환경을 고른다. 미리 화장실에 다녀온다. 잠들기 좋은 복장으로 실시한다. 손목 시계는 풀어놓고 스마트폰은 멀찍이 둔다. 매트를 깔고 바닥 혹은 침대에 똑바로 눕는다. 양쪽 다리를 허리 너비만큼 벌리고 손바닥은 위를 향하게 둔 상태에서 쭉 펴고 몸 옆에 둔다. 마음속으로 말하기 마음이 차분해지고 있다. 평온한 햇살이 가득한 초원에서 엎드려 누워있다. 준비 단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다. 척추를 곧게 편 상태에서 눈을 감고 숨을 내쉬며 어깨와 척추에 들어간 힘을 천천히 뺀다. 깊은 심호흡을 천천히 여러 번 실시한 후 평소 호흡으로 돌아온다. 1단계. 양쪽 팔과 다리의 무게를 느낀다. 평소에 주로 쓰는 팔, 다리부터 시작한다. 감각이 발달한 팔, 다리부터 시작하면 무게를 느끼기 쉽다. 팔은 한쪽 팔에서 양쪽 팔로 어깨와 연결된 팔 부위부터 시작하여 팔 전체를 의식한다. 다리는 한쪽 다리에서 양쪽 다리로 다리가 연결된 고관절부터 발끝까지 의식한다. 마음속으로 말하기. 오른쪽 팔이 무겁다. 오른쪽 팔이 무겁다. 왼쪽 팔이 무겁다. 왼쪽 팔이 무겁다. 양팔이 무겁다. 마음이 차분해진다. 2단계. 마음속으로 말하기. 근육이 이완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량이 늘고 피부 온도가 높아진다. 이때 생기는 온기를 의식한다. 맥박이 심하게 뛰는 듯한 느낌이 들면 마음속으로 따뜻해를 따뜻한 느낌이 들어로 바꿔 말해본다. 마음속으로 말하기. 양팔이 따뜻하다. 양팔이 따뜻하다. 양다리가 따뜻하다. 양다리가 따뜻하다. 3단계. 심장의 고동을 느낀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뛰는 심장의 고동을 느낀다. 심박수를 줄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실시하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말하기. 심장이 조용히 규칙적으로 뛴다. 심장이 조용히 규칙적으로 뛴다. 4단계. 편안한 호흡을 느낀다. 심신의 안정이 더욱 깊어지도록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공식을 반복하는 일에만 집중한다. 호흡기 계통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실시하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말하기. 편안하게 호흡 중이다. 편안하게 호흡 중이다. 호흡이 편안하다. 호흡이 편안하다. 5단계. 배의 온기를 느낀다. 폐에서 따뜻해진 공기가 배 쪽에 흘러 들어가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소화기 계통 질환이 있는 사람,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는 당뇨병 환자는 실시하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말하기. 배가 따뜻하다. 배가 따뜻하다. 위 주변이 따뜻하다. 위 주변이 따뜻하다. 6단계. 이마가 시원하다고 느낀다.
이제껏 온기를 느껴보는 공식이었지만 마지막은 머리 식히기로 상쾌하게 마무리한다. 이마 표면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미지를 연상하며 실시한다. 편두통, 머리 외상 후유증, 머리에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은 실시하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말하기 이마가 쾌적하고 시원하다. 이마가 쾌적하고 시원하다. 마무리 동작,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의식을 회복하도록 마무리 동작을 실시한다. 단계를 여러 차례 반복할 때 반드시 한 번씩 실시한다. 양팔을 쭉 펼쳤다가 모아서 5번 반복하고 다음으로 팔꿈치를 굽혔다가 펴고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등을 쭉 편다. 자율훈련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실시해야 효과적이다. 다만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완전히 익히기는 어려우니 시도하기 쉬운 것부터 실천해도 괜찮다. 긴장을 풀기 위해 시합 10분 전 1단계만 실시해 여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선수도 있다. 전체 과정은 약 6개월에 걸쳐 완전히 익혀보자. 취침 전이라면 그대로 잠들도록 침대 위에서 실시하는 편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율훈련법을 실천해 자율신경을 조절해 볼 수 있다. 자율훈련법은 전철이나 버스 좌석 혹은 업무 중 의자에 앉아서도 간단히 실천해 볼 만하다. 이때 양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무릎을 가볍게 구부린다. 양손은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끔 무릎 위에 둔다. 예를 들어 이직을 위한 면접에 참여하려고 전철이나 버스로 이동 중 모처럼 최종 면접까지 왔는데 실패하면 어쩌나 하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점점 긴장되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면접에 임하면 긴장이 고조되어 면접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긴장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면 앉은 상태에서 가볍게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실시하며 1단계 또는 2단계를 실천해보자. 마음속으로 말하는 정도라면 전철이나 버스로 한 정거장을 통과하는 사이에 끝낼 수 있다. 면접에 실패하면 어쩌지 같은 미래를 향한 불안도 현재의 손과 발에 집중하는 동안 어느새 수그러든다. 면접에도 자연스러운 태도로 임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회의를 앞두고 있을 때 역시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순간 긴장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쉽다. 그럴 때는 시작 5분 전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가볍게 눈을 감고 호흡하며 오른팔이 무겁다 등을 마음속으로 말해보자. 자율훈련법을 생활습관으로 만든 후 긴장되거나 떨려서 맥박이 빨라진 듯한 기분이 들 때 가볍게 시도하길 바란다. 이러한 시도가 습관이 되면 자율신경 조절을 통해 피로를 해소하기 쉬워진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나중에는 정말 큰 영향을 주는구나 하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나 생활 패턴은 다르겠지만 매일 배꼽, 귀 뒤, 그리고 혀와 잇몸을 챙기는 사소한 습관이 우리 인생 후반을 크게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도 에이, 설마 싶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딱 하루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일 아침이 훨씬 개운하게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자분들의 작은 변화가 쌓여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책 절대 지치지 않는 몸을 읽고